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초 완성반 중간에 오늘이 송년 특집이죠. 송년 특집으로 그 수강생들의 질의문답을 받아서 오늘 질의문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내용을 좀 알려주셔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니까 질문이 한 6개 되더라고요. 아, 많구나. 10개 되는구나. 11개네. 제가 11번째 질문이 이게 뭐지? 해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아, 이거 누구 사주구나. 이거 생각이 나가지고, 봤어요. 자, 오늘 2시간 동안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는 모릅니다. 끝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중간에 이제 생수하고 성수를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요. 생수, 성수 뭐죠? 수돗물 다른 건가?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제 명리학의 숫자를 넣는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169 이런 식으로, 뭐 27화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따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질문의 내용 중에 상당수가 관념적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념학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관념학적 내용이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세상을 좀 도가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양자역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2000년 전에 나온 도가가 먼저 했던 다 얘기들인데, 사실 이 세상은 다 내 마음 속에서 투출돼서 만들어진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세상이라고, 이제 이걸 뭐 마야라고도 하잖아요. 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있는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아무거나 탁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쫙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책 안에는 수많은 석학들이 쓴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게 환이라며, 내 마음이 만든 거라며, 그럼 이 책 누가 만든 거야? 내 마음이 만든 거잖아. 그럼 내 마음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책들을 끄집어냈어. 뭐 암 치유에 대한, 뭐 고대 수수께끼에 대한, 미래 최신 과학에 대한. 요즘 유튜브 열면은 최신 과학 논문들이 막 실시간으로 막 방영이 되죠. 뭐 일주일 전에 발견된 우주 과학계의 따끈따끈한 뉴스 막 이런 것들. 신기하죠.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열었더니 그 책에는 내가 모르던 내용이 가득했어. 정확히 말하면 내 에고가 모르는 거야. 내 에고가 모르고 내 안에 있는 셀프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에고하고 셀프라는 단어는, 에고는 작은 나를 말하는 거고, 셀프는 큰 나를 말하는 거예요. 큰 나, 참나, 지나.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명리를 열심히 배우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좀 자기보다 먼저 명리를 좀 배워서 나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지금 호신쌤한테 지금 명리를 배우러 왔죠. 그럼 지금 호신쌤은 어디서 튀어나온 존재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튀어나온 존재잖아. 제 앞에 있는 수강생들은 어디서 튀어나온 존재야? 내 마음에서 튀어나온 존재잖아. 지금 이게 멀티플레이로 지금 서로를 지금 투사시켜가지고 여기서 지금 환상의 작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한마디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었는데 그 책에 내가 모르던 내용들이 가득했다. 근데 책을 한 두어 번 읽었는데 한 50%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50%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책 누가 썼을까? 내 마음이 썼다. 그러니까 작은 나는 모르지만 큰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치면 내 안에 있는 큰 나는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알려진 것들을 알고 있다. 뭐 도서관이든 뭐 인터넷이든 뭐 각종 논문 검색 서비스든 뭐 다양한 뭐 지식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에 가면은 그 밖에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박사님이나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거나 하는 모습들, 다 그것도 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다. 사실 궁극적으로 내 마음은 모든 걸 알고 있다. 근데 에고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 에고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 자아를 확장시켜서 모르던 것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흡수시키는 부분이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관념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내가 어떤 관념을 받아들일수록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에 대한 뭐 오컬트, 신비주의에 관심 있는 분들 꽤 있으시죠? 이제 오컬트 신비주의도 이게 무한 확장 팩을 달아놓으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기초부터 1단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컬트나 신비학에서 이제 무한 확장 팩을 다시면은 이제 무슨 역사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아틀란티스 대륙에 있었고 뭐 뮤 대륙이 있었는데 뭐 과학이 엄청 발달했는데 핵전쟁을 해서 망했다네. 야 마야를 세운 문명은 외계인이라네. 이제 뭐 이런 얘기들 그걸 일종의 관념 확장 팩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게임 기본 프로그램을 깔았어. 롤플레잉 게임을 깔았는데 게임을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닫겠어. CC에. 야, 또 다른 얘기 없어? 왜 미션이 이걸로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게임 확장 팩이 팔아요.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죠? 확장 팩을 탁 하면 전쟁 게임이었는데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게임인데 1차 대전도 하고 뭐 핀란드 전쟁도 하고 뭐 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 팩도 넣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수 성수 얘기하다가 지금 일로 빠졌는데 사실 그것도 확장 팩이에요. 무슨 확장 팩? 명리 관념 확장 팩. 그러면 그 지금 내가 명리 기본이 안 돼서 확장 팩까지 단다? 사실 게임을 할 때 확장 팩은 기본 게임 다 깨고 거기 이제 이것도 다른 게임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확장 팩을 까는 것 같은 거잖아요. 오컬트도 그렇고 뭐 신비주의도 그렇고 신비주의도 퍼지기 시작하면 야 인류 문명은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대. 뭐 이제 외계인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 여시아문 뭐라 그러더라? 그 여시아문이라는 복잡한 말.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게 있어요. 소리를 듣는 거, 영감의 소리를 듣는 거. 이것도 이제 조상님의 얘기를 듣다가 뭐 선조들의 얘기를 듣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기 외계의 존재로부터 이렇게 막 그 여시아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고 그것도 일종의 확장팩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지금 명리학 공부가요, 이게 저기 운명 조종 프로그램의 관념을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운명 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의 운명 조종 프로그램은 에고가 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 돈 터치. 야, 에고 너는 그냥 무식하게 있어. 그 운명은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낼 테니까 너는 그냥 내려놓기 하고 그냥 놓아버림 하고 그냥 살아 그랬는데 이제 운명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기를 바라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운명 간섭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간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자동 운명 발생기에다가 나의 에고의 의지를 지금 투여하고 싶어서 만든 게 바로 명리학과 운명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마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인간이 만든 일종의 관념 설정 프로그램 같은 거야. 자, 사실 운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운명.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변하나? 해보죠. 내가 내 체온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심장박동 조절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뭐 발끝에서 오는 내가 통증 오지 마라 조절할 수 있어? 그렇죠. 뭐 내 체질을 내가 알칼리로 바꾸겠다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걔네들은 지금 다 어떻게 조종되죠? 자동 조종되죠. 자동 조종. 왜? 에고가 건드리면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니까 에고 너는 아예 건들지 마. 아예 자율신경계에서 그냥 자동으로 조절해서 너의 몸을 자동으로 바이러스 들어오면 알아서 항체 생기게 만들고 뭐 위험한 일 생기면 피 가슴으로 모이게 만들어서 너 보호를 할게. 아예 자동 세팅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그렇더라도 조종을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약을 먹죠. 막 열이 나니까 이제 막 열 낮추는 약, 뭐 심장이 불규칙하니까 심장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약,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운명도 마치 우리 체온 조절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운명 발생기,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운명 발생기에서 우리의 이 환과 같은 이 현실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험과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 관념 조종 프로그램을 우리가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완전 자율 조종되고 있는 이 운명이라는 틀을 우리의 에고, 즉 우리의 이성이 좀 개입을 해서 이왕이면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내가 봤을 때는 한 5%나 10% 내외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 보수적으로 본다면 2% 내외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 2% 정도 내외. 마치 우리가 막 열이 막 이렇게 났을 때 해열제를 먹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열을 낮추거나 하는 거. 그 약 안 먹으면 이제 효과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의 운명에 대해서 운명 코드를 보고 나의 관념을 통해서 이거를 조절하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조절하려면 그때서부터 운명 조종법을 좀 알아야 돼. 왜? 괜히 운명 조절 잘못했다가 큰일 나면 안 되잖아. 마치 우리가 나의 마음으로 내 혈압을 조절하거나 심장박동수를 조절하거나 체온을 조절하는 법을 알게 됐어. 죽을 수도 있어. 자동 조종될 땐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그거 잘못 조종해버리면 어떨 거야. 자다 죽을 거 아니야. 잘못 조종해버리면. 마찬가지 우리는 운명 조종 프로그램을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운명 조종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데 이거 잘못 조종하면 알아서 자동 조종되고 있었는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어떡할 거냐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운명을 내가 좀 간섭을 하기로 자동 조종되는 걸 간섭하기로 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조종할 수 있을까? 자신 없으면 건들지 말고 자신 있으면 최소한으로만 건드려야 돼. 최소한으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그 뭐죠? 그 공대생이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막 짰는데 그 사촌 꼬맹이 조카가 와가지고 컴퓨터 확 만져버리면 어떻게 돼? 거의 백발백중 망가지죠. 백발백중 프로그램 엉킨다고. 뭐 그런 거와 같은 거니까. 자, 수강생 질의문답 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명리 상담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리로 창업 취업하는 방법, 뭐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기 아주 명리가가 되기 위해서 산전수전 공중전에 고생을 많이 한 명리가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사실 호신쌤은 고생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답변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자뻑일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짧고 굵게 이 과정을 갖다가 짧고 굵게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정말 절박했어요. 정말 절박해서 이제 명리를 하게 됐단 말이죠. 제가 정말 전 재산이 딱 100만 원 남았을 때, 전 재산 100만 원이 남았을 때 그걸로 100만 원짜리 교재를 샀습니다. 올인했어요, 올인. 동영상하고 책 2권 해가지고 그거를 100만 원에 구입을 했어. 그래가지고 명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인했어. 난 그냥 모든 걸 다 간 거야. 그러니까 뭐 전 재산이 한 3억 정도 있는 분이 3천만 원을 투자한 거하고 전 재산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나 이거 지금 당장 라면 먹을 돈도 없는데 이제 이거 쓰고 나면 100만 원 투자한 거하고 이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책하고 동영상 사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잠도 안 자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이 명리 상담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명리 하시거나 타로 하시는 분들 상담을 제가 자주 해요. 그렇죠? 한 달에 2-3분 정도는 뵙는 것 같아요. 현재 현역 타로 마스터나 현역으로 명리 상담을 하고 계시거나 다음에 이제 무속 계통에 계신 우리 신 받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저는 그냥 그분들이 오시면은 아유 동종업계 종사자시군요. 반갑습니다. 또 심리 상담사분들도 또 되게 많이 오시는 편이시다. 같은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들도 보통은 명리 상담가들이 개업하기 전에 보통 전국에 좀 이름 났다 싶은 명리가들을 이렇게 쫙 순회하죠. 이렇게 돈 좀 써가지고 한 10분, 20분 만나보고 그 스타일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구나. 이제 내가 상담을 해야겠는데 다른 유명하신 분들은 어떻게 상담하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저의 명리 강의 내용이 조금 좀 색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동기감을 일으키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물어봐요. 이제 어떤 식으로 명리를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개업을 하셨는지 저도 좀 물어봅니다. 참고로 일단 저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했어요. 이거 공부 베풀기.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게 추천해드리는 방법 1번이 공부 베풀기. 이게 저는 블로그에다가 뭘 다 알아가지고 블로그를 쓴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해가는 과정을 일종의 복습 노트나 자습 노트식으로 제 블로그에다가 이거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네라는 마음으로 제가 공부한 공부 노트를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알아가지고 올린 게 아니야. 나도 모르는 게 많은데 거기서 올리면서 해.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처음에 체계적으로 배운 건 저희 서부당 사부님이었고 그 전에는 이제 독학으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배웠었고 중구난방으로 배울 때도 블로그에다가 올렸고 우리 사부님한테 배울 때도 이제 올렸는데 블로그에서 그래서 하루에 1-2개 정도씩을 꾸준하게 블로그에다가 오늘 내가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이걸 올려야 되나?
아니 모르는 것도 올리세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퍼온 글도 많이 올렸어요. 다른 여러 명리 선생님들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좋은 글들이 있으면 이거 퍼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제가 퍼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가끔 절대 퍼가지 마시고 하는 분들도 있어. 이제 그분 거 퍼가면 안 돼. 혼나요. 이제 보통은 근데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 역시도 제 블로그에다가 꾸준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로그 활동하고 역학 카페 활동들을 했는데, 뭐 지금은 네이버 카페가 이제 시장을 거의 장악을 했죠. 네이버 카페 내에서도 역학 카페에 있어요. 역학 카페. 그 순위 1, 2, 3, 4, 5, 6, 7, 8, 9, 10등 하는데 다 가입하세요. 다 가입하셔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질문 답변하기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역학 카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열의 아홉이 그 좀 무료 상담 받고 싶어서 거의 가입하신 분들이야. 무료 상담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자리는 이게 무료 상담을 해주고 싶은 사람과 무료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만남의 광장입니다. 서로 만나는 곳이야.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면은 그 질문에다가 답변을 달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정성껏 잘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역학 카페에서 인지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무료 상담이 아니라 저 유료 상담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 내고 상담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사주로 창업이나 개업을 할 때 처음부터 사무실을 내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실전에서 바로 뛰는 그 단계가 되게 좀 무섭죠. 저는 그래서 명리 공부 얼마나 하면 개업이나 취업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한테 통상적으로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 헝그리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6개월 만에도 개업을 하십니다. 물론 모르는 거 투성이죠. 6개월 만에 개업을 하면 모르는 거 투성이야. 그냥 처음엔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뭐 설명을 해주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상담이 좀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거 구업 쌓는 거 아닙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운명을 봐주다가 구업 쌓으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어. 구업 쌓아. 그 갚으면 돼. 구업을 갚으면 돼. 구업을 뭐 집 살 때 처음부터 내 돈으로 사요?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 산 다음에 갚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뭐 아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그 구업이라는 게 이제 그 나쁜 말만 좀 안 하면 돼. 그 모르겠으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사주가 안 보이면 이 사주 나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역학 카페에서 제가 2015년, 16년에 거의 역학 카페 상담 왕이었을 거예요. 상담 왕. 진짜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들여가지고 정성껏 상담을 해줬는데, 제가 또 편인도식의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설프게 이 답변을 달아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쓰고 지고 하면서 정성껏 장문에 질문은 한 줄인데 답변이 20줄 뭐 이런 식으로 달아주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역학 사랑방이 아마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순위 1위일 거예요. 거기서 답변을 한 두어 달 달아줬더니 그쪽 운영진 측에서 나보고 전문위원을 하라고 방을 하나 파주겠다고 왔어. 이게 이제 전문위원 방들 있잖아요. 별도의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저는 전문위원 아니고 난 그냥 이렇게 그냥 상담을 해주겠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서구당 카페 부매니저였었거든요. 이제 저희 사부님 일을 도우면서 사부님이 관리하시던 그 역학총님 카페가 마침 부운영자가 나가버리는 거죠. 술 먹고 우리 사부님하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저기 나가버리는 바람에 마침 그때 제가 막 제자로 들어왔던 너가 역학총님 카페 게시판 관리 좀 해라. 저 광고도 좀 지우고 저 질문 들어오면 답변도 좀 해주고. 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 부운영자로 있는데 경쟁자 관계인 역학사랑방에 가서 전문위원 하면 좀 그러잖아. 그래서 아니요, 저 그냥 가끔 들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역학 카페에 한 10군데 정도의 분위기를 보면 분위기 좋은 데 있고 분위기 안 좋은 데 있고 나하고 결이 맞는 데 가서 이렇게 답변을 좀 달아주세요. 다만 답변 달기가 되게 힘들어요. 역학 카페 답변 달기가 워낙에 힘든 게 사람들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정말 뜬구름 잡기식으로 질문을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인지 무슨 상태인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나 무슨 일주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사주 하나 띡 보여주면서 저기 내년에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초지정 내용이 되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뭐 이 사람이 몸이 아파서 올린 건지 뭐 이혼을 하게 생겨서 올린 건지 뭐 지금 취업을 못해서 올린 건지 무슨 뭐 관제구설 걸려서 뭐 교도소에 간 건지
뭐 전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올려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개인 정보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 올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니들이 점쟁인데 사주만 탁 보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리가 이제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되게 악조건이죠. 이 게시판의 상담이. 그래도 그냥 이게 정보가 부족하면은 답변이 길 수밖에 없어. 만약에 현재 이런 상태라면 이렇게 가지고, 이런 상태라면 저렇게 가지고, 만약에 저런 상태라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니까 대신 요거 시간을 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배 풀기를 잘 하시면은 어느 정도 카페나 동호회에서 인지도를 올리시고 요 블로그에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만 뭐 하루에 한 100명 이상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저 이제 유료 상담합니다라고 했을 때 상담이 들어와요. 상담이 들어옵니다. 유료 상담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하고 역학 카페를 이용해서 유료 상담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상담실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덕분에 이제 비대면이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요즘에는 줌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 상담으로도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집에서도 사무실비 쓰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처음에는 집에서 카카오 상담이나 전화 상담이나 줌 상담을 해주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나는 반드시 얼굴 보고 대면 상담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근데 그분들 한 10분 중에 두세 분 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사무실을 장만을 해가지고 또 월세 적어도 뭐 5, 60만 원에서 많이 들면 1, 200만 원씩 들죠. 지금 이 사무실이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면은 손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면 상담하는 분이 그 인원이 많지 않다면은 요즘에 그 사무실을 빌려주는 공간 대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빌려주거든요. 시간 단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두세 명이서 빌리는데 스터디 카페 같은 또는 이런 조그만 상담실 하나 빌리는데 한 시간당 한 15,000원? 뭐 그 정도 들어요. 그래서 2시간 빌리는데 한 32,000원? 한 3시간 빌리는데 한 37,000원? 그 정도 수준이고 뭐 인터넷으로 그냥 다 인터넷에 사무실 공간 대여해 줌 이런 데 들어가시면 지금 이 홍대 근처만 해도 엄청나게 내가 보기엔 빌딩 5개당 하나씩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무실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요금 납부하면은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뭐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그 빌리는 시간 한 30분 전쯤에 그 해당 호실 그 비밀번호가 딱 카톡으로 와요. 그러면 그 몇 층 몇 호에 가서 오피스텔에 띠띠띠띠띠 하면 문 착 열려. 그럼 거기 가서 사무실 쓰면 돼. 막 사무실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면 좀 치워놔야 되고 거기 카메라 여러 개 달려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지 다 보여. 거기 주인이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러니까 사람 만날 일 없고 비대면으로 공간을 빌릴 수가 있고 시간당 한 만 얼마 정도니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로 이렇게 대면 상담하겠다는 분을 예약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하루나 이틀 사무실을 빌려서 거기서 상담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제 카페에서도 상담을 많이 저도 스타벅스에서 옛날에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스타벅스에서 상담하면 주변에 눈치도 보고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비용을 좀 공간 대여비를 그렇게 한 시간당 10,000 몇천 원 정도를 지불을 하고 토지 같은 이제 그런 유사한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공간을 빌려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손님이 많아지면 그때는 뭐 자기 집에 한쪽을 꾸미시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하나 임대를 조그만 상담실을 임대를 하시든지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명리를 하신다 그러면 적극 권장하는 게 유튜브를 저는 역시나 적극 권장을 합니다. 호신쌤도 유튜브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겁먹으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얼굴을 내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역학 유튜브들, 명리학 유튜브들 뭐 많이들 보시겠지만 얼굴 내밀고 하시는 분 반밖에 안 돼요. 얼굴 안 내밀고 하시는 분은 그렇죠. 뭐 손만 이렇게 막 나오시는 거. 손만 나오시는 뭐 하나 사주? 뭐 그분은 그림으로 막 이렇게 다 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요만한 칠판에다가 여기 그림으로 손으로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말과 텍스트로만 거기다 자기 목소리 안 쓰고요. 저기 AI 목소리 쓰시는 분도 계세요. AI 목소리 쓰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내 얼굴 들이밀고 뭐 목소리 내밀 수도 있는 거니까 대신에 유튜브는 엄청난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좀 노가다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는데 하시는 것을 저는 유튜브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그 외에 요즘에 그 사주 관련된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이버 엑스퍼트 쓰시는 분들 요즘 꽤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다양한 상담, 뭐 심리 상담, 뭐 타로 상담, 명리 상담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에서 이게 사실 이게 사주 전화 플랫폼 이게 저 060이나 070, 뭐 홍타로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네이버에서 옮겨온 것 같은 건데 이 네이버에 전문가 등록을 하셔서 이 사주를 봐드립니다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능 기부, 이게 공부 베풀기를 이렇게 블로그나 역학 카페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네이버 지식인에 가면 또 요게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사주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꾸준하게 한 1, 2년 정도 답변을 달아주면은 뭐 답변의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장이 올라가요. 그러면 또 그쪽 분야에서 또 이름을 알려. 보면은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사주 상담하시다가 네이버 엑스퍼트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돈을 받아주니까 이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또 사주 전화 플랫폼이죠. 060이나 070으로 또 유명한 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 안 보고 보통 전화나 카카오로만 하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주 전화 플랫폼은요,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상담 내용이 되게 은밀한 상담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창피한, 이게 좀 소문나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죠. 내가 지금 남자 둘을 사귀고 있는데 지금 이 남자는 돈을 많이 벌고 이 남자는 밤일을 잘하는데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 좀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 뭐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데 이거 혹시 남편한테 걸릴까요? 뭐 이제 이런 내용들 도덕심이 너무 이렇게 투철하신 분들은 화가 날 수도 있어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근데 장점은 아주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나의 관성을 말랑말랑하게 해줘요. 나의 관성이 뭐죠? 세상 보는 틀이죠. 세상 보는 틀이 말랑말랑하지 않은 게 뭐예요?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짓는 사람이 이제 이 전화 플랫폼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아니 세상이 이런 곳이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내가 너무 이상적인 세상을 기준을 맞추고 있었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예전에 그 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이 사주를 저한테 배우신 남자분이셨는데 제 동영상으로 사주를 공부하시고 이제 전화 플랫폼으로 이제 이 상담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24시간 가동되다 보니까 막 새벽 1시에도 막 물론 나는 이 시간에 잘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자는 건데 저는 새벽 12시 1시에도 상담할 거예요라고 열어놓으면 그 새벽 12시 1시에 매우 은밀한 매우 음성적인 인간의 원초적 욕구와 관련된 상담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이분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이제 사주 상담을 그 전화 플랫폼으로 했는데 나중에 모임 때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막 그 토로를 하더라고. 제가 12시 1시에 상담을 하면 정말 음탕한 내용과 정말 음란한 내용이 많이 오는데 근데 그분이 딱 선비였어요. 선비. 나보다 더 바른 생활 10배 맨 정도 같았어요. 전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근데 여러 가지 집안 사정 생기시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시고 이제 인생 방황을 하시다가 뭐 이 가정적 문제도 좀 생기시고 집을 나와서 방황을 하시고 인생 공부를 하시게 돼서 했는데 이 순한 도덕분자 같으신 분이 이 한밤중에 심야 상담을 한 반년 하시고는 사람이 변했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아지신 것 같아. 오히려 더 나아지신 것 같아. 그래서 전에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과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사람이 다 그렇구나. 다 그냥 마음속에 숨기고 누르고 있었을 뿐이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전화 플랫폼도 초보자들이 하시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초창기에 저도 2015년, 16년에 상담을 할 적에 되게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초창기에는 이렇게 대면 상담을 못하고 이메일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용을 형식에 맞춰서 이메일로 보내주고 돈을 송금하면 일주일 내로 답변서를 작성을 해주겠다 해서 답변서를 진짜 책 한 권씩을 보내줬어. 그때 나한테 답변서 받은 사람은 행운아들이야. 내가 그때 한 50페이지짜리 책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거 보내주고 그거 하나 쓰는데 하루 반나절 걸리거든. 내가 뻗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 이제 이메일로 안 할 거예요. 저 이제 안 합니다. 그때 막 그림까지 그려줬거든. 이메일로 당신 사주에 대한 막 입체 그림을 막 그려줬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아직 실력이
어떤 사주는 잘 보이는데 어떤 사주에는 도무지 모르겠어. 기운이 안 느껴지는 사주가 있고 기운이 잘 느껴지는 사주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주는 5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보내주고 어떤 사주는 환불해줬어. 모르겠다고. 이제 이게 불규칙했죠. 그래서 이후에 사람마다 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용기를 가지고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을 했더니 상대자를 전화를 통해 소통하거나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소통을 하면은 술술술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뭔가 내 안에 다른 게 있구나.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면 사주가 보이는데 기운이 안 느껴지면 사주가 안 느껴지는구나. 단순히 이게 이론과 논리로서만 푸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론은 저는 이제 대면 상담 아니면 전화 상담. 뭐 외국에 계신 분은 가끔 줌 상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드리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 전화 플랫폼, 뭐 이메일 사주, 그 다음에 타로 사주 카페에 취업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 카페에 역학동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주 되게 오래된 곳인데 다음 카페로 접속을 하셔서 역학동이라고 치시면 아주 되게 오래된 역학동호회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구인구직란 있어요. 참고로 그 네이버 카페의 역학 카페들에서도 보면 종종 구인구직 게시판이 있는 카페가 있어서 그 구인구직 카페에 보면은 타로 선생님 모집합니다. 타로 선생님 구합니다. 해가지고 늘상 타로하고 사주 선생님들을 뽑아요. 근데 보통은 타로 카페에서 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타로도 할 줄 아는데 사주까지 할 줄 아는 분.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물론 사주를 못 보고 그냥 타로만 하시는 분이나 또는 타로는 안 보고 사주만 하시는 분들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역학동의 거기 구인구직 게시판이나 다른 역학 카페의 구인구직 게시판을 보셔도 되고 옛날에는 뭐 가로수 교차로 이런 데에서도 구인구직 많이 했고 인터넷 구인구직에서도 선생님 모십니다 해가지고 타로 카페를 차렸는데 그 타로 카페를 차리신 분이 이제 선생님들을 시간대별로 뭐 주말반, 평일반,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모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원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상담을 해보지. 나는 주말에만 가능하다. 아니면 나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오전 시간부터 애들 학교 오기 전까지만 상담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자기 시간에 맞춰서 타로 사주 카페에서 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특히 이 타로 사주 카페는요. 사주에 비경겁제 많으신 분들 저는 여기서 시작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전화 플랫폼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타로 사주 카페들이 전부 다 비겁이 많으신 분들한테 유리해요. 특히 천간에 비경겁제 나란히 있는 형태의 사주들은 내가 잘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한테 전이 됩니다. 복사, 전이, 벤치마킹 이렇게 돼. 다른 비겁들의 능력이 평준화가 돼. 그럼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이게 위로 평준화 되죠. 내가 이제 위로 평준화 돼 있으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나랑 평준화가 되겠죠. 비경겁제가 나란히 있는 호신샘도 천간에 갑이 두 개가 나란히 갑갑이 있죠. 그러면 같이 같은 눈높이에서 나랑 같이 어울리면 같은 사람 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대학원 진학. 요즘에 이제 명리학이 이제 제도권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4, 15년 전에 원광 디지털 대학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저기 동양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사주, 타로, 풍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죠. 이후에 이제 여러 사이버 대학, 뭐 글로벌 사이버 대학, 뭐 서울 사이버 대학, 또 몇 군데 사이버 대학에서 동양학과, 그러니까 사주 명리 배우는 동양학과들이 생겼어요.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3학년으로 저기 편입이 가능하시고, 그럼 2년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대학을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대학 졸업장도 딸 겸 사이버대를 가셔서 배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이버대에서 사주를 배우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그건 조금은 퀘스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버대 수업은 이게 학파성을 나타내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쪽 선생님 학파, 이게 그래서 명리계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는 그 서로 이게 기초 과정에서만 서로 얘기가 같고 이제 기초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명리 학파마다 이제 의견들이 달라요. 사주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생기고 구설 시비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가르쳐요. 아무도 시비 못 걸게, 시비 안 걸리게. 그러다 보니까 매우 두리뭉실해. 매우 두리. 거기서 너무 개성 있는 어떤 학파나 어떤 학법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거를 반대하는 쪽에서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원광 디지털 대학을 다닐 때도 거기서 물상 강의를 하던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대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교수님이 쫓겨나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막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관법은 내가 배운 관법과 다르다 막 해가지고는 선생님을 몰아내버리는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학파 간에 이제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른 학파도 좀 존중해 주지. 뭐 하여튼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이 대학에서는 되게 보편적인 명리적 이 학술론에 대해서 가르친다. 대신에 어떤 명리학의 어떤 보편적 기본에 충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대학을 가면 장점이 이 전공 과정 절반에다가 저기 교양 과정 절반을 학점을 같이 따야 되는데, 제가 나왔던 원광 디지털 대학은 거기가 이제 약간 이제 원불교 쪽 그 학교다 보니까 동양 철학이나 사상, 명상, 심리 이런 부분들의 풍부한 학과들이 있어요. 얼굴 경영학과라고 해서 관상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심리학과도 있고, 뭐 그런 과들이 있어서 이 명리학 외에도 뭐 관상이나 뭐 도인술, 그다음에 한방, 건강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대학마다 다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로 사이버 대학 학비 거의 안 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상위 20%의 소득을 내고 있다, 뭐 그럼 다 내시고 50% 이하다 그러면 최소 절반 이상 장학금이 나오니까 학비적인 문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명리 상담가로 프로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대학원은 참고로 나라에서 TO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은 인원을 대학에서 팍팍 못 늘리고 나라에서 석사과정 몇 명, 박사과정 몇 명으로 이렇게 딱 인원을 제한해 놓고, 그래서 이쪽에서 부족하면 이쪽이 더 뽑을 수 있고 이쪽에서 많이 뽑았으면 이쪽이 조금밖에 못 뽑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아직은 이 명리학 대학원이 지금 전국에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다니는 서경대학원이나 뭐 동방문화대학원인가? 거기하고 뭐 한양대학원, 그다음에 경기대, 그다음에 공주대, 그다음에 원광대 해가지고 한 6군데 정도 되겠다. 6군데, 7군데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상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충청도에는 공주대, 전라도권에는 원광대, 그다음에 수도권에는 경기대, 한양대, 서경대, 동방문화대 이런 형태. 근데 이제 경기대는 수원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고 한양대는 안성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하러 갈 때 좀 거리가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야겠죠. 근데 사주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원을 가버리면 이제 애로가 꼽힙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먼저 갔다가 대학원을 나오셔서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제 제도권으로 접어들게 됐고, 이제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대신에 이제 노인들의 시니어 문화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한 공부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60세에 퇴직을 하시고 나서 좋기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60세부터 30년 더 살아야 돼. 이제 평균 수명 90세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이 시니어 분야의 학문 중에서 이 동양학과가 상당히 지금 유망한 분야입니다. 이제 인생 60년 살아보고 운명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나오면은 나중에 정규 학교나 이런 곳에 문화센터나 정규 학교 이런 곳에 이제 교수로 가실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현재는 지원자가 많지가 않아서 웬만하면 면접 보면은 대학원에 다 진학이 가능한데, 지금 제 생각에 조만간에 몇 년 지나면 대학원 경쟁률이 꽤 세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당 한 10명 정도밖에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한 6군데, 7군데 있으니까 통틀어봐야 1년에 100명을 안 뽑아. 그러니까 한 7, 80명 정도 수준에서 뽑는다고요. 왜냐하면 더 뽑으려고 해도 나라에서 TO가 적어가지고 이 사람 뽑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얼른 진학을 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정규 메이저. 왜냐하면 이거 저 지리산에서 20년 수도했는데 이거 안 쳐주잖아. 뭐 무슨 대학에서 무슨 학위 나왔는데 이거 쳐주자.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이거. 그런 느낌입니다. 자, 명리상담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진술충미의 활용법. 와, 진술충미 한 4시간은 수업해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 이거. 크게 좀 요약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진술충미. 그 명리업계에서 그 토에 대한 공부를 하면 명리 공부 절반은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 지지의 진술충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미스테리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 진술충미 이걸 화계지 묘고지라 그러는데 지지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돼 있어요. 생지 계열하고 왕지 계열하고 화계지 계열하고 생지는 인신사해를 말하는 거고 왕지는 좌오 묘유를 말하는 거고 다음에 화계지가 진술충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지금 질문이 진술충미 활용법이죠. 가장 목적성이 분명한 거는 왕지고요. 그 다음에 멀티 기능을 두 가지로 활용하는 게 생지고요. 멀티 기능을 쓰는 게 복합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화계지입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는 한마디로 다목적 글자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무언가 한 가지 목적에 충실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용도 같은 거죠. 접착제로 비유를 하자면은 유리 전용 접착제, 뭐 목재 전용 접착제, 이거는 뭔가에 전용화되어 있고 다른 데에서 쓰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다목적 접착제 이런 거 있죠. 다목적 접착제. 그리고 거기 종류가 다 써 있어. 그거는 뭐 유리도에도 쓰고 쇠에다가도 붙이고 뭐 벽돌도 붙이고 나무도 붙이고 쇠도 붙이고 뭐 다 붙여 고무도 붙이고 다목적 접착제. 대신에 효과는 전용 접착제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하지만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의 진술충미라는 거는 그 멀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글자가 다목적으로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 사주를 보면은 한 5명 중에 1명 정도가 진술충미가 한 개도 없고 5명 중에 4명 정도는 진술충미 중에 뭐라도 1개나 2개는 있어요. 사실 이제 그게 평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 진술충미가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진술충미 중에 뭐 1개나 2개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사주의 진술충미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냐면 다목적 멀티 복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저 대학로의 연극을 보러 가면 이 대학로 연극 저기 10,000원 내고 보는 연극 요즘 올랐나? 거기 보면은 출연진이 딱 3명입니다. 3명. 어떻게 돼 있냐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멀티맨.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멀티맨. 그러면 그 보통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극을 이끌어가면서 멀티맨이 한두 명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옷을 바꿔 입고 남자, 여자 지나가는 행인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막 다목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사주의 진술충미는 바로 그런 다목적 역할성을 가지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보자면 3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저장고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저장고라는 게 뭐냐면요. 이 사주에서 이 토라는 애는 이렇게 봐야 돼. 이제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오행론으로 보잖아요. 오행으로 우주 만물을 5개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 엄밀히 말하자면 오행이 아니고요. 4행 플러스 토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4행 플러스 토예요. 그래서 목, 화, 금, 수라는 4개의 기운이 있는데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또 하나의 오행인 토가 존재하는 거예요. 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애는 목, 화, 금, 수 없이 사용되면은 정체가 불분명하고 이 토라는 애와 목, 화, 금, 수를 적당히 섞어서 쓰면서 이 토는 목하고 섞이면 목토가 되고 수하고 섞이면 수토가 되고 금하고 섞이면 금토가 되고 뭐 화하고 섞이면 화토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토를 볼 때마다 튀김이 생각이 나는데 튀김 있죠. 고추에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 고추튀김. 생선에다가 올리면 생선튀김. 고구마에다가 하면 고구마튀김. 오징어에다가 튀김옷을 입히면 오징어튀김.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안 튀김. 그거는 안 팔리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목화금수를 넣어줘야 돼. 그러면 오징어튀김, 뭐 배추튀김, 새우튀김, 소세지튀김 하듯이 토는 무언가와 섞여서 그 작용을 중화시키고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보세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엄청 맵죠. 고추를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고추튀김을 만들면은 별로 안 매워요. 그 말인즉슨 고추의 매운 성향이 튀김옷을 만나서 중화된 거예요. 단점, 고추의 독특한 맛이 사라졌다. 장점, 누구나 다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고추가 되었다. 고추 매워서 못 먹는 사람도 고추튀김은 먹을 수 있다. 왜? 맛이 고소해지고 담백해졌으니까.
이런 느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주에 토가 있으면은 그거를 화하고도 섞어 쓰고 수하고도 섞어 쓰고 하고 목하고도 섞어 쓸 수가 있다. 자,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토라는 애는요,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백호 괴강 슬러시 묘고 작용이라고 써놨는데, 그 육식갑자의 간지들 중에서 백호 괴강 간지를 합치면 12개 정도가 돼요. 백호 간지가 한 10개인가 9개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괴강하고 백호하고 겹치는 거 있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10서너 개 정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백호랑 괴강은 뭐 그놈이 그놈인데 의미 자체는 뭐냐면요, 에너지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다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들어있다 같은 거예요. 비타민으로 치면 고함량 비타민, 건전지로 치면은 알카라인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엔진으로 치면 고성능 엔진, 뭐 용액으로 치면은 고농축 용액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기운이 좀 압축돼서 함량이 많이 들어있어요. 장점, 성능이 좋다. 단점, 과용될 부작용, 과용해서 쓰면 곤란할 수 있다 정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또 하나의 단점, 저기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 가끔 보면은 저 배터리 폭발 사고 일어나죠. 배터리 폭발 사고, 뭐 킥보드에 불이 났어요, 뭐 전기차에서 불이 났어요, 뭐 이런 것들. 자, 그게 다 어디서, 옛날 우리 휴대폰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교환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을 거예요. 어떤 배터리에서 나타나냐 하면은 고성능 배터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저성능 배터리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호 괴강을 옛날에는 무슨 뭐 길 가다 벼락 맞아 죽는 흉살이니 뭐 칼에 맞아 죽는 형살이니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사를 하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 몇천 명에 한 명 정도씩 에너지 과다인데 에너지 조절이 안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소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원자로가 폭발했다, 만약 이런 느낌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은 저성능 자동차는 사고가 잘 안 나는데, 꼭 보면 무슨 자동차들이 사고가 잘 나요? 고성능 자동차, 그냥 밟으면 100km까지 제로 100, 3초짜리 자동차, 그걸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이 몰면은 이제 사고를 다발로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백호 괴강 간지들은요, 공통적으로 지지에 진술 충미를 달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뭐 정축, 뭐 임진, 뭐 병술, 뭐 갑진, 이런 애들 전부 다 지지에 진술 충미를 달고 있는데, 백호 괴강 소리가 나오는 게 얘네들은 슈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안에 에너지 코어가 들어있어서 이거 잘못 다루면 뻥 하고 터져서 갑작스런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어서 좀 취급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사주에 돈이 백호 괴강이다. 그러면 돈을 뻥 하고 세게 벌 수도 있고, 뻥 하고 돈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관성이 백호 괴강이다. 그러면 진짜 강력한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그 강력한 권력한테 얻어맞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진술충미는 묘작용 또는 고작용을 합니다. 묘라는 거는 무덤, 묘지할 때 묘고요. 고라는 거는 창고할 때 고입니다. 창고라는 거는 저장고라는 뜻이죠. 두 개의 개념이 혼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보통은 진술충미를 긍정적인 작용으로 얘기할 때는 고작용, 창고, 고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당 사항을 볼 때는 이 묘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여러 가지 작용이 있죠. 묘로 작용될 때는, 묘지운을 만났을 때는 해당 묘지운을 만난 천간 기운은 거기서 조심조심스럽게 살살 다녀야 한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에서 진토는 신자진을 집어넣는 글자니까 수기운의 창고이자 수기운의 묘지가 되는 거고, 미토는 해묘미, 목기운이고, 뭐 술토는 인호술, 화기운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축토, 축토는 사유축, 금기운을 저장해 놓고 있는 기운이다. 그러면 만약에 내 사주에 축토가 있다. 그러면 운에서 들어오든 원국에 있든 간에 내 사주 지지 네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에 축토가 있다는 것은 금 저장 창고가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저장 창고가 있으면 잉여 에너지는 보통 저장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쓰지 않는 에너지는 저장소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집에 옷창고가 있을 경우에는 안 입는 옷은 다 옷창고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집에 옷이 많은데 옷창고가 없으면 이제 옷이 널브러지는 거고요. 그러면 사주에 축토가 있으면 천간이나 지지에 금기운이 있을 때 창고 속으로 들어가서 저장이 됩니다. 대신
저장해 놓은 것은 뺐다 넣었다 뺐다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서 겨울이 오니까 여름 옷들을 전부 다 창고에 저장해 놨다. 그러면은 여름 옷을 다시 꺼내서 입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집에 여름 옷들이 이제 눈에 다 안 띄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창고 작용이나 임묘 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은 해당 진술충미가 임묘하거나 저장하는 글자는 이렇게 함부로 나다니는 글자 없이 잉여 에너지들을 저장시켜두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집에 돼지 저금통이 있다. 돼지 저금통은 무슨 창고죠? 동전 창고죠. 돼지 저금통을 활발하게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이 없어집니다. 그 옷마다 동전들이 들어있었는데 눈에 띄는 대로 바로 다 돼지 저금통으로 넣어버리니까. 그러면 일단 일시적으로 눈앞에 동전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동전이 귀해져요. 그 대신에 그 동전들이 그 돼지 저금통 안에 전부 모여 있죠.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돼지 저금통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동전이 목돈이 돼서 쏟아져 나옵니다. 방법은 형출, 충출, 아니면 정식으로 꺼내는 방법, 또는 빨대를 꽂아서 필요한 만큼 빼쓰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서 이제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어느 시골 마을에 저수지가 있다는 뜻은 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다는 뜻이고, 그 시골 마을에 저수지가 있으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설사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그 저장된 물을 빼서 어느 정도 가뭄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물을 펑펑 쓰는 게 아니라 물을 펑펑 쓸 일이 생기면 저장을 해놓고 물이 귀해지면 그거를 빼서 쓰게 되니까 일정 물의 수량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주에 불의 창고가 있으면 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들어올 때는 저장을 해버리고 화가 부족해서 필요해질 상황이 즉 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저장된 화를 꺼내 쓰기 때문에 이 화가 마르지 않는다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집에 옷창고가 있으면은 안 입는 옷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안 입는 옷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그 옷을 입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옷을 꺼내 입을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화 역할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오행의 안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호신샘처럼 무식상으로 화가 없는데 화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은 평상시에는 화를 꺼내 쓰지 않지만 화를, 즉 식상을 꺼내 써야 될 일이 생길 때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화를 꺼내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안정화 역할. 그 다음에 그 토를 둘러싼 십성이 뭐냐 같은 거예요. 저는 재성안의 십성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식상을 쓰게 되면 그게 내 금전재물 활동과 연결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에너지 저장고. 다음 두 번째, 기운의 변곡점. 지지의 진술충미는 일종의 마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마디 역할. 그래서 일로 가던 기운을 이쪽으로 꺾어주고 졸로 가던 기운을 이쪽으로 꺾어줘서 계절의 변곡점. 그래서 뭐 환절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봄의 기운을 여름의 기운으로 바꿔주고 여름의 기운을 가을의 기운으로, 가을의 기운을 겨울의 기운으로 바꿔주는 변곡점 역할을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연결해 줍니다. 그 가끔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지에서 왕지로 방향 전환을 확 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뭐죠? 뭐 좌우충, 그쵸? 그런 경우들은 보통은 변환이 갑작스럽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는데 지지의 진술충미를 끼고 있을 때는 그런 에너지 전환이 좀 더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연결이 된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 갈무리, 저장하며 다음 기운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이게 되게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진술충미는 맥가이버 칼의 비유를 제가 많이 해요. 맥가이버 칼. 그 맥가이버 칼 하나에 10대 개의 기능이 들어있어서 뭐 드라이버, 칼, 톱, 뭐 손톱깎이, 뭐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 장점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 단점은 시원찮다. 맥가이버 칼로 이거 부엌일 할 수 있어? 이걸로 뭐 잠깐 뭐 드라이버 돌리는 거 정도는 가능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루 종일 드라이버만 돌려야 되는 사람한테 맥가이버 칼로 돌리라 그러면 임시변통은 되지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느 것 하나
왕지만큼의 효율은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군사 무기로 치면 전용화된 무기가 아니라 그냥 복합 멀티 무기. 우리나라에서 헬리콥터를 만드는데 전투 헬기를 만듭시다. 전투 전용 헬기를 만듭시다. 그러는데 에이 그냥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만들어서 이 수리온 가지고 저기 사람도 나르고 병원선도 쓰고 저 소방서에서 불도 끄고 화물도 운송하고 거기다가 기관총이랑 미사일 달아가지고 공격 무기로도 씁시다. 다목적 헬기야. 한 대 만들면은 별의별 용도로 다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불을 잘 꺼. 싸우기를 잘해. 많이 실어 나르기도 못해. 약간 이런 점에서는 아쉬운 점들이 있다 같은 거죠. 자, 세 번째. 목화금수 사행이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토가 들어있는 역할은 마치 택배 상자 속에 뽁뽁이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택배 상자 속에 깨지기 쉬운 뭐 유리컵하고 벽돌이 들어있다. 그러면 포장 잘해야죠. 그 완충해주는 역할이 토입니다. 그래서 지지 12개 글자 중에 자그마치 9개 글자의 완충 역할을 하는 토가 지장간으로 들어있습니다. 무토 또는 기토로 해가지고 지장간으로 토가 들어서 뭐 임목에서 묘목으로 바뀔 때, 묘목에서 진토로 바뀔 때, 진토에서 사화로 바뀔 때, 사화에서 오화로 바뀔 때 그 중간에 완충 작용들을 이 토가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서 서로 부딪히거나 깨지거나 충돌하지 않게끔 해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 그 보면은 그 토가 좀 많으신 분들이나 천간으로 토를 대놓고 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토의 역할이 대체로 완충작용 역할을, 그래서 삶의 안정화 작용을 좀 많이 가져다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토가 재성이라면 금전재물 활동이 삶을 안정화시켜주는 거, 그게 관성이라면 어떤 직장 조직이나 어떤 절대적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충돌이나 이런 거를 막아줘서 안정적으로 해주는 거, 그게 인성이라면 공부 자격 학문이 나의 삶을 안정화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재 역할과 안정화 역할. 자, 이 중재 역할은 뭐냐 하면은요, 그 서로 이종 간의 다른 에너지들을 결합시킬 때 여기다가 토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걔네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해물파전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해물파전이라는 음식은 해물하고 파전이라고 하는 완전히 이질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음식을 만든 게 해물파전이죠. 그 밀가루가 있죠, 밀가루. 그래서 해물과 파를 갖다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탁 붙여서 해물파전을 만들어 버리면은 맛이 서로 섞입니다. 그러면 밀가루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토는 뭐 밀가루 역할, 음식에 들어가는 밀가루 또는 샐러드 드레싱 같은 역할도 하죠. 가끔 서양식 식단에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여러 가지 이종 간에 뭐 고기, 방울토마토, 야채, 양배추, 참치 이런 애를 갖다가 큰 볼에 넣고 막 섞는데 거기다가 마요네즈나 샐러드 드레싱을 쫙 뿌려서 섞으면은 그 맛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콤, 달콤, 뭐 단짝, 단짝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상충되는 맛들이 서로 섞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요. 진술충미는. 그래서 삼합과 방합을 연결시켜줍니다. 진토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내년이 진토죠. 진토는 방합으로는 인묘진을 조절하는 아이고 삼합으로는 신자진을 조절하는 아이죠. 그러면 신자진은 수기운이고 인묘진은 목기운을 상징하죠. 그러면 진토는 수기운과 목기운이 잘 섞이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거기다 술토를 갖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 섞는 역할은 진토가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샐러드를 넣을 때 이 샐러드에는 무슨 드레싱을 넣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잘 맞는 샐러드인 거고 엉뚱한 샐러드를 넣는 경우들도 있죠. 나는 땅콩 크림이 좋아. 난 모든 거에다 다 땅콩 버터를 넣어서 먹을 거야. 그럼 이제 샐러드 드레싱이 그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 거죠. 자, 중재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이 토와 관련된 용어들 중에 매금, 매광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매금, 매광.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매금, 금의 날카로운 기운이 토에 묻혀서 무뎌졌다라는 의미고 매광, 그 화의 밝은 기운이 토에 묻혀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는데 사실 매광이나 매금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날카로운 성격들을 중화시켜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금은 칼의 날카로움이 칼집에 들어가서 안정화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매광이라는 거는 어떤 화의 불꽃 같은 열기를 주머니 난로 같은 걸로 저장을 해가지고 핫팩 같은 걸로 저장을 해서 안전하게 오래도록 지속시키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역할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화금수라는 에너지에다가 토를 잔뜩 퍼부으면은 금이 금 같지가 않고 수가 수 같지가 않으며 네, 화가 화 같지가 않아집니다. 대신에 얘네들이 섞여요. 그래서 적당히 맛이 섞여서 서로 어울리게 된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하지만 강렬한 무슨 맛을 느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좀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진술충미의 활용 방법입니다. 이 진술충미는 제대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몇 강 정도가 필요하죠. 대략 이런 식으로 지지의 진술충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다만 이제 명리계에서 이 진술충미를 너무 신비스럽고 희한한, 아주 신비한 이제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그닥 신비하지 않아요. 신비하지 않아요. 진술충미는 그냥 어디다 갖다 써도 돼. 웬만해서 다 맞아. 웬만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가끔 보면은 사주에 진술충미 4개 다 갖추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곡격이라 그래가지고 유명하신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지지의 진술충미를 다 가지고 있고 명나라의 황제 주원장의 사주에서도 정미일주의 진술충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지지의 진술충미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혼란스러운 환경을 다 완충해버릴 수 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은요. 개성이 강렬해가지고 싸움과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 그냥 그 사람을 텀뻥 집어넣어버리면은 싹중화가 돼. 무슨 뜻일까? 매우 그 커피로 치면 프림 같은 거 있죠. 아주 독한 에스프레소를 그냥 아주 쓴 커피를 탔는데 거기다 프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드러워지죠. 웬만한 사람 다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독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다수의 일반적인 그냥 무난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프림을 막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야.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너무 매워.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밥을 갖다 더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맛이 흐려지죠.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은 사주들은요.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서로 충돌이 많은 곳에 이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주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주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결이 돼서 꼭 다목적 멀티 접착제나 밀가루 같은 역할로 음식들을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자신의 독창적 성격은 좀 부족하죠. 독창적 성격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는. 자, 세 번째. 요거는 10분 쉬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10분 있다 뵐게요.